자, 금으로 도금된 LP판입니다. 판에는 The Sound of Earth, 지구의 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LP판 이름은 골든 레코드. 인류가 우주로 보낸 외계 지성체를 향한 유리병 편지입니다. 유리병 편지 아시죠?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내 이야기를, 개인적인 걸 잔뜩 적어서 보내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55개국의 인사말, 고래 울음소리, 천둥소리, 클래식 음악도 들어있고요.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 숲, 인간 해부도 이런 이미지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LP판이 외계 생명체에게 도달해서 우리가 보낸 의도대로 재생될 확률을 높게 보는 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인류의 꿈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를 향한 어떤 과학자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걸 우주로 보낼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칼 세건입니다. 칼 세건은 아마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학계 부동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칼 세이건이 쓴 30권이 넘는 저서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에 이 책과 13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가 동시에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에 천문학 붐이 일어납니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칼 세이건이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출연도 한 건데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 1억 4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기록이죠. 평소에 우리가 천문학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코스모스가 얼마나 인기였냐면 사람들이 스몰 토크로 천문학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한잔하자. 뭐하니? 야, 너 코스모스 봤어? 야, 기가 막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평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망원경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천문 동아리 같은 게 생겨났고요. 사람들이 천문대를 보러 다니고 학생들이 우주과학자를 장래희망으로 적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천문학자 분들도 코스모스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을 수여합니다. 칼 세건은 코스모스 말고도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중에 에덴의 용이라는 책은 언론인들이 수상하는 퓰리처상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방송계의 에미상과 언론계의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만큼 과학을 대중에게 가깝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지만 과학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심지어 관심을 갖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칼 세건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칼 세건이 썼던 소설을 보면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F 소설인데 칼 세건은 이것도 성공을 했어요. 1997년에 나온 콘택트라는 영화의 원작이 칼 세건의 소설입니다. 칼 세건이 쓴 콘택트를 보면 외계에서 온 신호를 해석하려는 과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칼 세건이 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세티 프로젝트라고 칼 세건이 1984년부터 주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 생명체의 전파를 캐치해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와 컨택트하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칼 세건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는 믿지 않죠. 네, 사실 저도 믿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99.99999%의 확률로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칼 세건이 콘택트에 쓴 명대사입니다. 어쨌거나 외계 생명체에도 진심이었던 칼 세건 덕분에 과학계에도 이 분야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칼 세건을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전문 작가로만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칼 세건은 과학계의 업적도 많이 남긴
진성 과학자입니다. 30년 정도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쳤고요. 논문을 무려 600편이나 썼습니다. 특히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일종의 우주 생물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너무 잘생겨서 연기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배우처럼 과학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과학자의 면모가 덜 알려진 거죠. 야, 과학도 잘해, 글도 잘 써. 거기다 글도 정말 감동적이야.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야, 그야말로 문이과 통합형 인재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칼 세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건은 1934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른들한테 별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다. 이런 시원찮은 답변만 들은 거죠. 그래서 칼 세건은 도서관에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코스모스 책에도 나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로마에 의해 전부 불타버렸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이렇게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을 항상 끼고 살다 보니까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무려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요. 25살 때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문위원이 됩니다. 야, 젊을 때부터 굉장한 커리어를 갖게 된 거죠. 칼 세건은 나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무인 우주 탐사선에 많은 관여를 했는데요. 보이저, 메리너, 파이오니어, 갈릴레오, 바이킹 이런 잘 알려진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죠. 그중에 태양계 경계에 가 있는 보이저호가 현재까지 가장 멀리 간 탐사선입니다.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으로 처음 표현한 것도 칼 세건입니다.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을 보고 쓴 표현인데요. 이 사진을 찍자고 우긴 것도 칼 세건인데 그 당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주 탐사 다 돈이거든요.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탐사 목적과 별 상관도 없는 지구를 굳이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찍을 이유가 없어요. 또 괜히 잘못했다가 태양 방향에 있는 지구 쪽을 보다가 장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대가 심했는데 칼 세이건은 야, 아니 세금으로 우주 탐사를 지원한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은 보여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득했고요. 기어이 지구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구가 선명하고 멋있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할까요? 그건 바로 칼 세이건이 이 사진에 대해 남긴 글 때문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정말 명문입니다. 고작 이 한 도트도 되지 않는 작은 점 위에서 왜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지 않을까? 왜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보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인류애가 정말 큰 과학자였어요. 이제 칼 세이건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칼 세이건이 우주 연구에서 남긴 업적을 마저 보겠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화성을 인류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100년 안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런 테라포밍,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지구처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를 무려 196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성이 아니라 금성을 테라포밍하자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성은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랑의 비너스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1950년대 초반만 해도 금성이 뜨겁다는 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960년 칼세건은 금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랑 다르게 섭씨 4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뜨겁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무인 탐사선이 직접적인 증거를 보내오면서 칼세건의 주장이 뒷받침됩니다.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금성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온실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칼세건은 금성의 온실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원시 조류들이 산소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금성에 조류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대기 환경을 바꾸자. 그럼 생물도 살 수 있을 거다 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후에 금성에서는 어떤 미생물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행성이 금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칼세건은 1973년엔 화성도 테라포밍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화성은 금성이랑 정반대로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역으로 화성에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자, 이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나사가 받아들여줍니다. 어렵긴 한데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금성은 너무 뜨거워. 근데 화성은 조금 쌀쌀하지만 견딜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화성 개척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칼세건이 제안한 방법으로 화성에 가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소폭탄을 사용해서 많은 양의 얼음을 한꺼번에 녹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방사선 피폭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뭐 아무튼 방법은 다르지만 칼세건이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훌륭한 과학자이자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세건만큼 대중이 과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해준 분이 또 있습니다. BBC 자연 다큐에 많이 나오시고 영국에서 기사자기까지 받으신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도 계시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콕스나 닐 타이슨 등 훌륭한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칼세건과 함께 소개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정말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입만형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칼세건이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마음의 울림으로 과학을 전파했다면 리처드 파인만은 비유와 유머를 통해서 과학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파인만은 칼세건보다 16년 전에 똑같이 뉴욕시에서 태어났는데요. 20대 중반의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교수 생활의 대부분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줄여서 칼텍이라고 하죠. 칼텍에서 활동했는데요. 1965년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부분 60살쯤에 받는 노벨상을 47에 받았으니까 초년부터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알 수 있죠. 이분도 책이 많습니다. 특히 현장 강의가 재밌기로 유명해서 강연을 녹음해서 책으로 낸 것들이 많은데요. 코넬 대학교에 있을 때 했던 강연을 책으로 엮은 물리법칙의 특성 시리즈는요. 영국 BBC 채널로도 방영돼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3권의 책 시리즈도 유명한데요. 첫 번째가 고전역학, 두 번째가 전자기학, 세 번째가 양자역학에 대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물리학 전공자들한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궤도의 물리학 강의도 시즌 1 때 했으니까요. 파인만의 영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강의 권해드립니다. 파인만은 자전적인 책도 다른 과학자보다 꽤 있는데요.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이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남이야 뭐라고 하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자유분방하고 장난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을 때는 학교 근처에 숙소를 잡지 못해서 나뭇잎을 덮고 자려고 했다가 교수 체면 때문에 참았던 적도 있고요. 개가 발자국 냄새로 사람을 찾는 것 같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기어다니면서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어릴 때 얘기가 아니고요. 성인이 된 이후니까
네, 상당한 자유인이셨죠. 그럼 리차드 파인만은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과학계의 키워드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아주 복잡한 계산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도 보통 컴퓨터보다 처리 기능이 뛰어난 고성능 컴퓨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몇백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이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래 기술 전쟁의 핵심이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의 개념 처음 제시한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1981년 파인만은 MIT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분명 양자역학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양자역학적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연을 좀 더 정확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파인만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양자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인만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비트, 즉 0과 1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파인만은 이미 정해진 결과값을 갖는 비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큐비트를 사용한 컴퓨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비트는 0과 1 중에서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계산하는데요. 큐비트를 쓰면 중첩된 상태로 동시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계산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생긴 것부터 미래스럽죠? 1940년대에 나온 애니악처럼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애니악도 50평 규모의 30톤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좋은 컴퓨터를 손바닥에 놓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도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죠. 그런데 파인만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사랑받은 데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개념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파인만은 어려운 개념들을 최대한 흥미롭고 쉽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떳떳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의 강연을 보면 정말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설명에 대한 파인만의 집념은 결국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줬는데요. 파인만은 노벨상을 뭘로 탔을까요?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도형으로 양자 전기 역학이라는 걸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